좀 전에 한국장애인중앙보호시협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영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중앙보호시협회가 사실 협회가 태동된 건 96년도이지만 시설이 시작된 건 96년도이지만 협회가 시작된 건 7년밖에 되지 않아서 협회에 관련된 중앙보호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비스 최저 기준 그 발표를 작년에 언급을 해주시고 오늘 그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다 서비스 최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보호시설이 그동안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비스 기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 영상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분들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준화는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 기준화에 맞춰서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중앙보호시설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거듭날 수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연구 발표해 주시는 전재 교수님과 또 같이 공동 연구해 주신 장기성 유재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복지부에서 김정국 사무관님 대표로 참석해 주셨는데 김정국 사무관님 우리 중앙보호시설에 현장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사무관입니다. 제가 이런 공을 잘 못 받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견들도 주셔서 복지부와 우리 협회와 시설이 함께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연구 결과 발표를 이끌어가신 자장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그 자장님께서 이 결과 발표를 이끌어가시겠습니다. 자장으로는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님이십니다. 이거로 하세요. 여기 있는데. 마이크를 키신다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요. 오늘 보니까 협회장님 이제 취임하셔가지고서 의식도 하셨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년에 우리 전재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장애인 중앙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기준 특화 모델 개발 연구 발표를 하는 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제가 가장 역할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전재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주셨던 분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또 그런 안에 대해서 그런 복지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향후 어떻게 나갈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참여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부터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재 교수님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행복 이룬 주간센터의 장기성 수사장님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람장로 중앙보호센터 유재혁 수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김종구 상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해서 이제 말씀 듣고 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때 이제 질문 주시고요. 만약에 그때 말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메모지나 그런 데다가 조금 적어가지고서 주시면은 조금 더 준비하는데 좀 진행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재 교수님 발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연구를 하면서 사실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계시는 그 시설장님들, 그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답도 해주셔서 이렇게 조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연구된 내용들을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기준 및 특화 모델 개발 연구였습니다. 목적이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서비스 최저 기준이라고 저희는 좀 좁혀서 연구를 했는데요.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 형태라던가 모습들은 막상 현장에 너무나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욕구라던가 모델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덕분에 자유롭게 또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만 좀 특화된 욕구에 있어서는 특화 모델을 좀 운영해보자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 기준과 특화 모델 개발을 하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다른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미 서비스 최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복지 사업안내 자료에 보면 맨 뒤에 담겨져 있거든요. 직업재활 시설까지도 들어있는데 우리 주간보호 시설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시작된 연구였지만 최저 기준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조금 좁혀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우리 주간보호 시설이라면 이 정도는 좀 해보자라는 취지의 최저 기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 내용에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기성 원장님께서 특히 서비스 최저 기준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또 특화 모델 개발 부분이었는데요. 현장에 아까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운영이 돼요. 예를 들면은 고령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 운영이 된다든지 시각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특화된 형태의 모델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좀 실질적인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연구 말미에는 두 가지의 특화 모델 운영안을 담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가 조사가 되었던 것이 뇌병변 장애인 특화 주간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뇌병변 장애인 집중 지원에 대한 그 주간보호 시설 모델 운영안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모델이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설문조사나 질병연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요구에 또 맞추어서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한 주간보호 특화 모델 운영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31페이지부터 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화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를 조사할 때 유재혁 원장님 같이 공동연구 해주신 유재혁 원장님께서 또 많이 애를 써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재혁 원장님께서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1쪽부터 보면 이 연구의 결론 및 논의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지금 굉장히 적은 얇은 내용으로 연구 결과가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어갈 텐데요. 그 긴 보고서는 협회에서 지금 아마 그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자세한 실태 조사의 결과라던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보고서 전체 파일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우선 최중 장애인 특화 모델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의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만큼 해당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장을 살펴보니까 고령장애인 특화 모델, 시각장애인 특화 모델, 뇌병변장애인 특화 모델, 또 신장장애인,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간보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우리는 이렇게 특화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곳은 없었고요. 조사 결과 하나
그리고 대체로 이용 장애인분들이 발달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많은 주간보호 시설에서 그 31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그 응답해주신 전체 기관들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그 모델이 뭐냐, 특화 모델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 특화 모델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이 뭐 시각장애인 또는 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특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주간보호시설 대비 92.8%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시각장애인 특화 모델도 전체 주간보호시설 응답자분들의 이 88%,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화 모델도 필요하다는 것이 87% 정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만큼은 좀 모델이 추가적인 어떤 모델 운영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라든지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특화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비전센터를 운영하거나 여기서 이제 뇌병변 장애인분들 집중형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죠. 또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 대상으로는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2021년부터 9개 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을 기존 시설 내 분반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내에서 분반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올해 기준 총 20개 시설에서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특화반을 주간보호시설 내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2쪽 보시면 그래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 실태를 보여줍니다. 인건비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동행보험비 1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개 시설당 4명씩의 장애인을 분반을 해서 추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인력이 3대1 기준이었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 지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뒤에 보면은 이제 저희도 모델 운영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기관들이 뇌병변 장애인 또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화 모델 요청이 앞에 이제 조사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서 뒤에 모델을 제시하는 그 데이터가 되었고요. 33쪽에 보시면 또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를 거부하거나 기피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기도 하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해당 기관의 선발 권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비전센터나 챌린지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이용자의 선발 권한을 해당 기관에 두지 않고 있고요. 비전센터는 추첨으로 선발하고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이용 장애인을 선발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에 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뭐 주간보호시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많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용자 거부 또는 기피. 물론 더 열심히 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챌린지 사업은 거의 1대1 지원이고 뇌병변 장애인 대상 비전센터도 장애인 3명당 지원 교사 2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권한은 외부에 두었지만 지원 인력은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해서 종사자의 소진이라던가 이런 걸 예방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서비스 제공 기간 안에 충분한 인력을 주어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들이 충분한 낮 시간 동안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주간보호센터 안에 중증장애인 85% 이상인데 추가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살펴보고 또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해서 현재 우리 주간보호센터 내에 몇 명의 장애인이 최중증 장애인인가 이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 연구는 별도로 지금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이 우리 현재 이용하는 기관 중에 몇 명이다라는 게 좀 집계가 되면 추가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충분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 체계가 지금 연구가 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을 제안한 부분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외부 전문가가 이를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최중증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현황 접수를 받고 주간보호협회에서 예를 들어 판정단을 만들어서 선정
선정 대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시설별로 좀 평가를 해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중증 장애인에 대한 제공 인력의 그런 적절성이 얼마나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3대 1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3대 1 기준을 지자체별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연구로 지금 이거는 결과 부분이라 지금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앞에 표라도가 이렇게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잘 지키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대 1을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3조 하단에 보면 정리하자면 복지부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3대 1의 지원 인력 비율을 지켜야 되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애인 3명당 지원 인력 2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연구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이게 연구에서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처럼 분반을 해서 현재 시설 안에서 분반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별도로 지자체별로 최중증,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만 별도로 모아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이제 연구에서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연구에서는 별도 시설을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안을 뒤에 넣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접근성을 고려를 해본다거나 장애인의 집에서 그 특화된 시설까지 너무 멀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간보호시설 내에서 분반을 해서 운영하는 안도 같이 보고서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 설치한다면 1대1의 비율로 꼭 지원했으면 좋겠고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존 시설 내에서 지원한다면 적어도 장애인 3명당 2명 정도는 추가적인 지원 인력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체중증 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은 별도로 꼭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여기 굵은 글씨 나온 부분 보자면 현황 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중증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을 통해서 추가 인력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별로 별도로 좀 특화된 광주 같은 경우에 융합교육센터 특화해서 따로 모델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도의 특화된 그러한 주간보호 시설을 마련해서 기피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같이 이건 부수적인 조사였는데요. 우리 센터의 명칭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명칭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호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보수적인 느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라는 말보다는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 좀 바꿔봅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주간 이용 센터를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간 활동센터로 합시다라는 의견도 31%가 나왔어요. 주간 이용센터가 33%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간 이용센터,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로 바꾸는 것을 연구에서는 권하였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치면서 이름이 가족센터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사례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또는 주간보호센터라고 이제 통칭해서 많이 불리는데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런 안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 나온 셈이죠.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구진에서도 주간 이용센터로의 변경을 이렇게 보고서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델 안입니다. 첫 번째는 뇌병변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 운영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안에서 분반을 해서 뇌병변 장애인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그 안을 좀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운영 배경이라던가 철학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가 36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고려를 해서 이 안들 중에서 좀 설치를 해봐라라는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신규 설치를 하는 유형, 단독형이죠. 신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장단점과 고려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신규를 지으려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땅도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이제 또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배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또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는 유형이 두 번째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용이 용이하고 실용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을 잘 활용해서 뇌병변 장애인 특화 모델을 한다면 공간적 여력이 우선 되게 중요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그래서 공간적 여력을 파악을 해서 뇌병변 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로 기능 전환을 하는 안이 이 두 번째 모델입니다. 또는 이미 뇌병변 장애인 이용률이 되게 높은 다수의 기관을 좀 선정을 하고 공간이나 인력 규정에 맞추어서 기능 전환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적용의 가능성은 되게 높다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냐면 기존 주간보호시설이 사실 이제 뇌병변 장애인은 의료적 처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런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제공의 어려움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설들은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 서비스 내용 또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더라. 또 공간 여력이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서 부설이나 추가 기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뇌병변 장애인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 기반형입니다. 재활병원 안에 학교 인허가를 받아서 병원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병원 내에서 체중증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안도 뭐 일부 지자체에서 우리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의료적 지원이 특별히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로는 거주시설 기능 전환형도 제안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거주시설들의 공간이 조금 유휴 공간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그 비어있는 시설 공간을 뇌병변 장애인 특화 주간보호기관으로 이렇게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들을 좀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 중증 뇌병변 장애 이용 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37쪽에 이용 대상자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요구와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료라던가 이용기간 이것도 이제 연구에서 조사된 거에 좀 근거를 해서 현실적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용료와 이용기간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인력이 이제 좀 달라질 텐데요. 39쪽에 보시면 시설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조리사와 사무원, 그리고 비상근으로는 의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이 특화된 모델에서 요구되는 지원 인력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그런 인력을 어떻게 이 기존 시설이 3대1 기준이라면 중증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상출 근거를 유사 사례를 통해 봤는데요. 39쪽 하단에 보시면 비전센터는 2대3 정도 되고요.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1대1입니다. 물론 보조 인력 포함이고요.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면 시설별로 다르지만 이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일본 사례라든가 이런 해외 사례들, 미국 사례들도 들어있거든요. 일본의 사례에서도 1대2 또는 2대3 비율이어서 우리도 최소 1대1로 하면 제일 좋겠고 최소 2대3 정도는 지원 인력 2명이 장애인 이용자 3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적었습니다. 인력의 수도 40쪽에 보시면 정원 12명으로 놓고 봤을 때 사회재활교사와 사회재활교사 1대1로 보니까 이제 12명으로 놓은 거고요. 조리사, 사무원, 간호사, 재활치료사 해서 함께 17명 정도.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이라던가 인건비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약 1년에 7.3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역시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제 고려점이 있을 텐데요. 42쪽에 보시면 뇌병변 장애인 특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신체활동 지원, 건강 의료적 지원,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 또 의약품 관리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간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43쪽에 보시면 12명의 장애인과 종사자 17명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 30명 가까이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공간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 적어도 한 11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뇌병변 장애인 특화된 주간보호시설을 만든다면 이러한 모델로 만들어 달라고 안으로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휴게용 침실부터 뭐 화장실,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주방, 공간 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보시면은 그 도면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구조로 44쪽부터는 뇌병변 장애인이 아닌데 도전적 행동이 이제 심한 발달 장애인 대상 운영 모델안도 넣어놓았습니다. 요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구조로 인력 기준들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 게 인력 기준이라 48쪽에 보시면 인력을 여기서는 적어도 1대1 정도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산출 근거, 국내의 울산의 사례, 챌린지 사업,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 사업,
또 본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온 의견들 이런 것들을 쭉 토대로 해서 48페이지에 보시면 적정 인력에 우리가 왜 1대1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49쪽에도 시설장 외에 전문 인력 12명의 사무원 조리사 그리고 비상근으로 프로그램 강사나 수교육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이렇게 화백 모델을 만든다 할 때에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지원 절차는 50페이지에 간단히 명시를 했는데요. 도전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복지부에서 또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해오고 했지만 그 외에 이런 절차들을 좀 만들어서 기존에는 다 기관들 나름대로 운영을 했다면 지원 절차나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1쪽 이후에 보시면 도전적 행동을 행동 전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직원 교육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52쪽에 보면 직원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력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이라고 장애복지 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53쪽에 장애인복지 학회에서 하는 그 교육 커리큘럼도 하나 제안을 했고요. 또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그런 것 외에도 좀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내용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좀 빨리 맞춰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고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54쪽 하단에 보시면 54쪽 하단에 박스에서 들어간 게 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자료에 보면 그 직업재활시설 그 종사자들은 별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내 자료에. 그래서 우리 주간보호시설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자료에 이런 그 교육에 관한 특별한 교육에 관한 수료 기준을 좀 추가를 해보자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공통사항 8시간, 그다음에 인권교육 8시간, 뭐 이 정도로 이제 밟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특히 도전적 행동을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55쪽에 이제 나온 것처럼 장애복지시설 사업 안내 자료에다가 현재 인권교육이 명시된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 안내 자료에 거기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로 명시를 해서 신규 채용자나 교육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애인복지학회, 소규모시설협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고 우선은 임의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넣고 이 각각의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 기관들에서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약자료로 이렇게만 담았고요. 또 55쪽 하단에 보시면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한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각자 정말 각기전투하듯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적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단체나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합교육이 일정 정도 앞에 나온 것처럼 역량강화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고 플러스 개별 우리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우리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컨설팅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설팅단을 지역별로 만들고 여기에 전문가가 전문 컨설턴트가 붙어서 한 시설당 주 2회씩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 행동 지원 컨설팅을 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지원 인력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현장층을 통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각 개별 기관에 맞고 이용자에 맞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들 위에서 지침 많이 내려오지만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서면으로나 행동적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단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붙어서 지원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는 안 적었지만 전체 보고서에 보시면 컨설팅단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담았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애인 개발원이라든가 이렇게 중앙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지자체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56쪽에 보시면 그런 이제 안이 운영이 될 경우에 주체별 역할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구수적인 내용입니다만 57쪽 보시면 기능보강
주거관리청비에서 현재 차량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차량 지원의 현실화도 좀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재규님께서 이제 연구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최저 기준 및 특화 모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특화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용변장에 대한 특화 모델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 연구에 나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전재규님 이렇게 전반적인 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그냥 좀 많이 이렇게 좀 넘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다음 발제 10분 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 적용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강기성 시설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10분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회 전에 이 취임식이 있었죠. 이 취임식 할 때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창립총회 때 기념토론에서 발제를 했었어요. 2차 취임식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3차 취임식 때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그래서 이거 되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네. 서비스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하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 동시에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이런 걸 서류를 두고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로 바로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저 기준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초점에 두고 만들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보건복지부 사무관님과 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현장에서 이 최저 기준이 안착할 수 있겠다. 이런 과제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99년에 복개된다고 200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주간보호시설의 기능과 목적은 이용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용인의 보호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용인 보호자에게 삶의 여유를 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발표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낮 시간에 이용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여기 적절한 서비스는 무슨 일상생활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나야 되는데 이용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과도 하고 덧붙여서 이제 보호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활동들이 그 내용 안에 반영된 건데 그 반영의 정도가 부족한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이제 와서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최저 기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에 장애인 복지 사업 중에 사회복지 사업 중에 50조개가 지방으로 이양됐었죠. 그런데 따져보면 이제 법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정 시설이 된 지 5년 만에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거고 그 기간 안에 주간보호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 이양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떤 서비스 표준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내신 거죠. 그리고 일부 지방별로 또는 일부 시설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르는 것이 저는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발전 현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저 기준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가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됐죠. 99년에 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아직 평가가 없죠. 주간보호시설의 평가 제도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받아들일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예를 들면 학교로 따지면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고 얼마나 알고 있고 추가로 더 보완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평가잖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도입한 이 시스템, 이건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평가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평가가 나쁜 거냐? 그렇지 않겠죠.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도 향상됐고, 그런 것들을 평가 첩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를 한 측면은 있지만 원칙과 기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 제43조 신설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2012년인가요? 13년에 거주시설의 최저 기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복지관 만들었고, 직업재활 만들었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평가제도는 몇 조에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43조의 2에 있어요. 서비스 최저 기준은 43조거든요. 뭐가 먼저죠? 최저 기준이 먼저라는 거죠. 이 조항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이걸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현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이용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가 다 담겨있냐? 그렇지 않다. 왜 이걸 다룰 수 없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은 담고 있지만, 저희가 연구한 최저 기준에 담겨져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몇 명의 연구진들이 또는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담는 것이 정말 주간보호시설이 해야 할 기능이고 목적이냐, 이것과는 인맥상통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7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7조의 2를 보시면요, 서비스 최저 기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7번에 있는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사실 크게 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내용은 다시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 과정으로 발전을 해야 나중에 평가에 가서도 실제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최저 기준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서비스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 접수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 척도에서 맞춰서 하고 있는, 지금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경북에서 한 번 했었고 서울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준비해서 내일부터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 척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감당해야 할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조국에는 결국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용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했던 것은 일반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물론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중, 삼중 차별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반적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담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수준이 아주 원칙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또는 시설에 따라서는 이게 최저 기준이야? 이거 최고 기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시설 최저 기준을 만들 때도 그런 저항을 엄청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저 기준을 만들고 평가 내용이 최저 기준과 비교를 하면서 평가 내용이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저는 거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좀 제한드리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 79페이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재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서비스 제공 기준을 또는 최저 기준을 동일하게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한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3대1, 4대1, 5대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부족하다는 거고 그건 늘리면 얼마 정도 늘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를 비교해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이 이용인들이 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또는 이용인들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양은 얼마가 되냐를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장을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 연구를. 하기 힘들거나 어렵거나 돈이 없거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큰 데서 나타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평가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그 지역 특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 좀 고려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거 양식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록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양식과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 서류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동일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복지부하고 협회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검토를 감소가 됐던 검수가 됐던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해주고 그것을 사업 안내에 실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현장에서 굉장히 좀 원활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별 지원계획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한 개념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발전장애인 지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다르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다르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별 지원계획이라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하는 것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지고 보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전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재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교육 필요하죠. 교육 필요하고 그다음 찾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시도를 해야만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해볼 거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연구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보급한 이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례들을 확대시켜 나가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양식과 좀 필요한 매뉴얼들 제가 보면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에 잘 전파되고 그 현장에서 잘 활용돼서 최종적으로 이용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장님께서는 이제 최저 기준의 필요성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과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류 양식 및 매뉴얼 제작이고 그리고 지금 79페이지도 다 읽어주진 않으셨는데요. 여기 한 10개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쭉 있는 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런 개발, 매뉴얼 개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58쪽부터
그 서비스 최저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델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현장에서 더 관심 현재 있으시면 최저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칙부터 이혼의 인권 중점에 그 장기성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영역별로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설문조사에 아마 응답해 주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문구 하나하나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그랬을 때 80% 이상의 응답자가 적정하다라고 표현된 문구만 저희 최저 기준에 연구진은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단어 하나, 워딩 하나하나, 단어 하나 쓰는 것까지도 회의를 많이 해보는 연구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으로서도 되게 재미있었던 연구였고요. 이용 잘하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용 이용 다 하자. 우리가 17개 그 지자체 시도별로 대표 시설장님들을 다 모시고 이 안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들였고 설문조사를 또 통해서 적정 기준을 좀 이렇게 통과한 것들 위주로 넣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연구진의 이제 의지를 담아가지고 좀 수정을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58페이지 있는 것부터 5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요. 이거 한번 보시고서 이게 뭐 아직 지금 우리가 이제 연구로 안이 나온 거니까 현장에서도 의견 주시면 아마 뭐 반영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그 보람장애인 기반보호센터 이재호 시설장님께서 그 특화 모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장애인 기반보호센터 이재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종에서는 웬만한 데서 잘 안 떠는데요. 궤도수니까 조금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발표를 가능한 짧게 해야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파트는 특화 모델 사례 파트였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전재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셔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보람장애인 기반보호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공동연구진에 포함된 이유가 제가 지금 연구진이 제안한 뇌병변 장애인 시설 그리고 교통행동 장애인 시설 안에 포함되는 두 가지 시설을 섞인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전담 시설이 저희가 안 4개를 냈는데 지금 두 번째 안이 기존 주간보호센터 활용형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공동연구진에 참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연구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걸 꼽으라면 지역별의 상향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가이드라인, 너무 많은 지자체별 모델들이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았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조사한 사례 모델, 저희 2022년에 한국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시설들 중에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특화와 전담 시설들 개수가 158개였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도. 그러면 전국에 80개에 있는 800여 개가 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의 각각의 운영 형태를 따지고 나누면 모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재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안 이외에도 아마 각 시설별에서는 여기도 어떻게 맞추지 이런 것도 많으실 거고 우린 여기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이제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향후에 후속 연구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다양한 안들을 제가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의견이 변할 수 있음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보람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저희가 제안한 두 가지 모델을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20명의 이용인 중에 70%가 최중증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최중증 장애인 70% 중에 절반은 뇌병변, 절반은 발달장애입니다. 교련종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종시에는 전체 지역이 3개의 주간보호시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전담으로 지정할 경우에 접근성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담시설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 중점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센터에 인력의 여유를 좀 더 주시고 환경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저희 연구에 다 맞춰지는 모델들을 지역별로 만드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누적되면서 인력 문제가 역시나 저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면 장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3대 인력 지원을 좀 낮춰달라는 일을 계속 시에다 요청을 했었고 결국 저희 센터는 2.5대1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장애인 주거보호 시설보다는 조금 더 인력 규모의 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저희 3대1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면 장애인 3명당 1명 인력 배치가 아니라 장애인 특성에 맞춘 조금 더 여유 있는 다양한 안들이 제시된다면 훨씬 더 많은 주거보호 시설에서 퇴직중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정역할이 시간 맞추는데 예 너무나 잘해주셨죠. 예. 5분 안에 끝내주셔가지고 시간 당황스러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 보람동에 잘 보람동에 보람 역시 또 우리 공공지구 세종시에서 오셨는데요. 이제 주거보호 시설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아마 뭐 후속 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공공지구 입장은 좀 어떠신지 그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상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정책과 조정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희 신원협회 시설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전환점인 것 같아요. 일단 외형적으로 회장님이 바뀌셨고 또 새로운 이제 날씨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요구해왔던 최저 기준이 이제 당겨서 이게 요구 의견이 종료가 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협회하고 같이 요격을 했습니다. 협회가 실행했고 그리고 전재규 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전국 시도 협회와 함께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나면서 수정하면서 반영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진짜 엑기스입니다. 엑기스고 그런 좀 큰 의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진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참여해주신 협회 분들도 그렇고 너무 고생하셔서 첫 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기준이 있을까요? 저도 매년 사업할 때도 변경하고 하지만 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 기준이라는 자체가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정해놓으면 이제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한쪽 부분은 어느 지역은 이거를 정해놔서 편한데 어느 지역은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분이었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주간보호시설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작년에 왔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었구나. 몇 년 사이에 21년도에 한번 여기 토론회인가 했던 책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인력도 이제 뭐 지금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인력 문제도 있었고 명칭 문제도 있었고 이미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가서 소혜정 장애인 개발원 연구위원님이 발췌하고 했던 자료인데 그게 이제 지침에 재작년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 인력 반영이 됐는데 그 반영된 것도 제가 보니까 이 지자체의 의견 조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이 시기가 이렇게 조회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주간보호시설이 저희들 지역사회 자립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좀 이용할 시설들의 부족
이런 부분들, 서포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부각이 되어 왔었어서 그냥 밀어붙여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게 지자체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안 만드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면 예산을 이제 짜는 그 시기하고 미스매칭이 이제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제 생각을 했었으면 그랬을 건데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따라온 데가 있고 부족한 데도 아직은 있어요. 제가 보이고 이제 땡땡 지역 하면 있고 그런 곳들은 좀 이제 우리 압박을 이제 좀 많이 넣어서 최대한 또 따라오게 해야 또 다음으로 또 조금씩 이제 또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인력 그리고 또 이제 연구력도 이렇게 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연구 영역을 좀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속도가 잘 돼서 하는 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이건 어차피 우리 시설이 지방의학 시설이니까 지자체를 좀 더 띄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지자체들을 좀 더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연구회관 안에 뭐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지역에 가서 하든지 제일 잘 안 되는 데 가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초청을 하고 지자체에 계신 국장님이나 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공감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연구 영역을 이제 향후 연구 영역을 또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업을 빌려서 연구영역을 한 거고요. 올해는 저희 사업의 연구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구영역을 할 건데 올해 이 전재경님 연구영역을 많이 해놨어요. 저 전담으로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좀 거기에 따른 그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아까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면서 따라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의 격차, 질적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계속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전문성 그리고 좀 프로그램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에서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한 거에 대한 보완 이렇게 해서 한번 올해도 연구영역을 잘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어차피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지구나 그 시도협회나 또 분들도 계속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 영역이 되게 해놨는데 그냥 연구 영역으로 끝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연구 영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작년에 한 것도 그렇게 해서 올해 지침에 그래서 반영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결과들이 체계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현장에 맞는 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학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맞는 능력이 두 개가 결부되는 능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지금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협회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상의를 해주셔서 뭐 5월 달쯤에는 좀 들어갈 수 있게 이게 단전도 유명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또 이 성패는 또 우리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 여쭤보고 뭐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힘들 거예요. 그런 협조를 얻어내는 게 이 인간들이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영역보다. 그리고 시설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잘 해주셔서 그게 올해도 똑같이 이어지고 이렇게 가면 다시 또 좋은 결과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했고 올해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예산도 더 따야 되는데 저는 신축하고 뭐 증대축 이쪽에 좀 중점을 더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좀 시설을 좀 일단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한 것처럼 그 전담 시설을 좀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전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도 내병전 전담도 한번 가봤었고 저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해서 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간보호 시설은 많이 가봤어요. 보람도 있었고 연세니까 되게 잘 해보셨고 또 복지관 안에 있는 주간보호도 가봤고 또 기름구강 한 곳도 기름구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봤고 올해는 이제 또 진대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장비 구강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작년에 웬만한 하신다고 하는 걸 다 해드렸어요. 거의 다 해드렸고 올해도 이제 조금 계속 이어갈 건데 일단 좀 시설 안전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봐주세요. 시설 안전된 부분. 그래서 화재 예방 물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 좀 돈 들고 스프링클러도 작년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이 하나 말씀하신 게 생명박스 해가지고 캐비넷에 소화기, 방독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공간이 좀 좁은 곳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뭐 저희들이 가능한 저희가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짜잘한 그 진짜 소화기 이런 것들이 운영 주로 저희 하시겠지만 좀 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뭐 작년에는 저희들이 막 왜 이렇게 제가 돌아다녔잖아요. 도별로 돌아다니면서 기름보관 좀 하세요 그랬는데 올해는 뭐 좀 이제 많이 정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그때 돌아다니면서 시도에 계신 시도장님도 많이 뵙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들 아까 이제 저희 말씀하신 그 최저기준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주간보호 시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간보호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저희들 재활시설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봐오시고 오랫동안 이 부분을 해오셔서 통찰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여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희는 저희 주간보호 시설 역할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꾸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 쪽에 요구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계속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고 저희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를 중요한 시설로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경증 장애인분들은 활동 바우처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사회 살 수 있는 된다면 그보다 좀 더 중증 이러신 분들은 우리 중앙부에서 주간보호 시설에서 좀 최대한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명칭도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칙 개정할 때 지자체에 좀 의견 조율하고 이번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름, 우리 다른 법에 있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면서 하고 올해 1년도 올해 한 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같이 듣고 할 테니까. 그리고 또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시설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 다만 이제 이게 항상 저희들이 뭔가 말을 하거나 저희를 할 때는 항상 이 높은 최대한을 말하는 거죠. 원래 최대한을 말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결국 계속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더디거나 좀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뒤로 가지는 않잖아요. 뒤로 가지는 않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좀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빨리 나가는 편 아닌가요? 이 정도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복지부에서 코로나 자리에 오면은 힘든 자리인데 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할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구가 제일 연구자들이 제일 흥망하는 경우가 연구 잘 해놓고서 그냥 종이를 묻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 연재 교수님께서 한 연구는 이미 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명칭이나 이제 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또 차후에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마 상당히 뜻깊은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말씀 듣고서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그거 잠깐 듣고 그다음에 또 질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자체하고 협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선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파일을 연구 보고서 파일을 요청을 하시기도 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 끝날 무렵에 복지부에서 애써주셔가지고 전체 16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주간보호시설 담당 공무원들을 다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서 줌으로 이제 모임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 연구 결과를 다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현장이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방 정부도 복지부와 함께 같이 노력할 거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그랬더니 내가 연구 되게 잘했다.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대충 끝냈을 텐데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네요.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쭉 발표자분 네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이거를 오늘은 이 논의에 좀 이게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민원 처리의 장으로 이제 하시면 우리 상관님 다시는 안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온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강아리라고 합니다. 저는 원장 된 지 4년 차인데요.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열악한 인력, 열악한 배치 기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주간보호센터 원장님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 우선 존경을 표시합니다. 제가 질문할 건 3가지 정도인데요. 서비스 최저 기준 최종안 관련해서 65페이지 보면은 17 공간 구성이 있잖아요. 그 이용인 1인당 9.9제곱미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이제 66제곱미터고 1인당 9.9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꼭 의무사항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사무관님. 지금 보통 보면은 주간보호센터가 너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려면 좀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호장장 같은 경우는 인당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좀 의무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들이 이게 인력 배출 기준이 보니까 사무국장이나 그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이 12명인데 그냥 일반 상급 지역사회재활기준표 사회복지에서 상급으로
가장이 그냥 명칭만 가장 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제 예산을 제 돈을 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이제 강대상이 아니잖아요. 팀원이 있는 팀장은 2급으로 뭐 승급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강제 조항으로 좀 넣어주시면은 돈 받아내면 저희들이 시청을 압박해서 받아내니까 예, 좀 복지부에서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주간보호센터에 있으면서 많이 속상한 게 지급재활시설보다 저희들이 굉장히 천대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직원 채용하려면은 직원이 많아요. 저희 협회가 지급 적응 훈련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한 명 뽑는데 막 15명씩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명 뽑는데 3명도 안 와요. 그래서 와그로는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급료가 상급이잖아요. 지급재활시설은 2급 기준이고 연장도 40시간. 그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들어서 급료 가이드라인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서비스 최저 기준에 살짝 빗대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다 받고 그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온 박주현입니다. 네, 존경하는 발제자님들 앞에 두고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들었고요. 학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문들이나 아니면 여러 학술지를 살펴봐도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다 적는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진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최저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뜻깊게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게 연구장님께서 이 최저 기준을 주변에서 이런 서베이든 뭐든 질적 연구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취합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안이 설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진짜 전반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앞에 선생님, 저는 구로구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왔는데요. 지금 도전행동 관련해서 거기 컨설팅단 운영하신다고 거기에 지원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수치료적인 목적으로 하실 건지 치료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뭐 미술 치료나 그런 치료적인 접근인 건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력 배치에서는 그런 치료적인 접근이라고 들어가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만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인력 배치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져야지만 제가 노틀담 복지관 거를 예전에 봤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왔고요. 저 1시간 반 들으려고 왔어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저는 시에서 자료집을 보내주셔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꼭 와서 진짜 현장에서 듣고 싶었고요. 아까 저도 공간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평당으로 이렇게 권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시설 알아서 해, 이거 기준을 못 맞췄으면 너희 문제야 라고 할까봐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법인이 열악한 곳은 법인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걸 통과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식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 서식이나 매뉴얼뿐만 아니라 아마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아마 운영 규정이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시설
예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쪽이 다 맞게 지금 수정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근데 아마 많은 시설에서 그 규정을 적응하고 다시 새롭게 바뀌는 법령들에 대해서 알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업과 함께 서식이나 관리 안내 매뉴얼을 같이 안내해 주셔야지만 많은 시설들이 우리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세련되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마이크 갖고 있진 않았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안산시장의 주간보호시설 강은희 원장입니다. 이거 자료 연구할 때 특별히 저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그 조사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었고 저희 보호자분들한테도 몇 차례 협회를 통해서 참여에 대한 게 와서 계속적으로 공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해도 반영이 안 되는데 하면 뭐예요? 이런 얘기 하셨었고 또 하나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 자체가 일반적으로 지적 발달 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24시 돌봄 그리고 365일 돌봄을 받는 어떤 지역사회 이용 시설에서 우리는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병변 장애인 전문 주간보호 시설이고 이용인이 이제 35명 전문 시설인데 하나는 지금 30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0명 할 때 저 포함해서 직원은 지금 13명이 일단 있고요. 저희는 주간 단기로 같이 있다가 뇌병변으로 되면서 통합이 돼서 직원이 같이 묶여지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직원이 많네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제가 이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협회를 통해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은데 한 2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종사자 채용 기준에 저희가 이제 뇌병변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채용 기준의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시설의 이용인의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수교사 이렇게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장애 정도가 뇌병변이다 보니까 치료사도 사회복지사 티오로 채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을 거의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반이 2개 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나? 실제로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용 기준에 특화 모델이 만약에 완성이 되어지면 종사자 유형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능보강 2024년도 그 조사를 좀 시에서도 요청했었는데 신축 어떤 중축에 대한 비용이 기능보강 비용이 지금 최대 2,500도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얘기했는데 시설 신축 중축하는데 2,500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중축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간센터에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제가 사무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사회복지사인데 계속적으로 어떤 저희를 볼 때 사회재활교사로 이 명칭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의 의미는 어떤 다양한 치료적인 그런 부분들도 담고 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의 어떤 명칭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로 좀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재활교사 저희는 재활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로 좀 통일을 다시 좀 수정해서 저희가 사용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아니라 저희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산에서 왔고요. 좋은 주간활동센터장 남정우입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이 너무 유익했고요.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가 주간활동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서도 나왔었지만 주간보호는 조금 최소중 또 1인 특화 뭐 이런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26만 원 받고 있고요. 각각 그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단독 시설인 경우에는 이 입소비 이용을 받지 않으면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 30만 원 정도 이용료가 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운영비를 다 입소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관리 운영비를 1,600이 아니라 좀 현실화시켜서 한 3,500 이렇게 하고 이용료는 뭐 10만 원 미만으로 좀 낮추는 게 제가 자기 부모님이라고 했으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간 활동에 비해서 또 경쟁력도 사실 이 부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운영비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성수군에 있는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 특화부대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뇌변경 장애인이라거나 도전적 행동 장애인에 대한 이용 제한이 나이 제한을 이렇게 설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 지침에는 주간보호 이용인들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지금 65세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규정상에는 65세라고 제한을 뒀지만은 지침에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65세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요양 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장기요양에서는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가 나오다 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주간보호는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이분을 케어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에서는 고작 하루에 2~3시간 활동적 서비스를 받는 것도 거의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계속 원하시게 되고 저희는 이제 군수님께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군에서는 이용인을 늘려라라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정원을 늘리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주간보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 지침에 이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원래 조금 마감 시간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우리 한 분만 좀 더 말씀만 듣고 조금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까지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네, 내려가는 차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서비스 제공 기준 및 특화 모델 개발 연구 정말 유익하게 들었고요. 저도 세미나에 좀 여러 참석해봤지만 이런저런 얘기 아니라 정말 현장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서 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부산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무관님께서 지역마다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질이나 질문을 보험기에 하게 되면 예산이 부산시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의뢰해라 그쪽으로 얘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부산시를 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게 부산시에 67군데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간활동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비를 전액받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67군데를 부산시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기준, 가이드라인이나 인력 기준을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혼자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저희 주간보호센터도 현지역 차원에서 국비를 좀 매칭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한 5% 10%라도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저희가 부산시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로 얘기할 때 좀 원활할 수 있는데 지금 100% 부산시 예산을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 기준은 그 기준이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특별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한번 가봤습니다. 전라도 광주도 가보고 뭐 대전도 가봤지만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뭐 협회 있는 분들이 뭐 시의원을 잘 만나서 아니면 시의원들 아니면 뭐 시장님이나 어떤 그런 데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장애인분은 저희 시설이 옛날에 15명인데 직원이 3명입니다. 근데 예전에 죄송하지만 태종에 있는 장애인분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훨씬 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사자도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를 좀 다 답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업 지침에 대한 지금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성관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긴 할 텐데요. 좀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서 좀 의견 수정을 하시고 이제 또 회장님께서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한번 이제 복지부하고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회재활교사의 연수 경력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상관님이 할게요라고 말 못하시는 건 뭐 뻔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협회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다음에 운영 규정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은 상관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연구원이신 전재기 교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잠깐 합니다. 저희 일단 그 지침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9.9 1이나 9.9도 그렇고요. 권고 아니면 의무를 해달라 이런 것들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저희들은 뭔가 하나 이렇게 바꾸고 갈 때 지자체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비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재활교사도 말씀하셨고 다 저희 협회에서 다 의견 주셨던 거예요. 다 해서 주셨던 거고 그런 부분도 사회재활교사를 사회복지사 그 명칭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사회재활교사란 말은 우리만 중앙부 시설만 쓰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결부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필요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그렇잖아요. 지자체도 그렇지만 이놈이 언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해서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준들은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을 못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의무로 해놓으면 그런 좀 고민이 호주에서도 담아져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직제보다 초대하는 화나는 데서 좀 약간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축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신축은 매덕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랑 지자체 매칭만 저희 잘 돼서 할 수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이 규모나 면적 내용을 봐서 판단해가지고 협의를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어차피 하는 거 있으면 일단 신축이면 최소 저희들은 7억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이면 그 정도. 중축은요?
중축은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다른데 저희 단가는 똑같이 골라요. 단가. 그러니까 신축은 저희들이 한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한 30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중축은 그거보다 쪽 한 60, 가지고 있는 기준 한 60에서 한 70, 8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축을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세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협회하고 좀 복지부가 협조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연구 관련 대상에서는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이 1, 2, 3 9.9제곱미터를 권장한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담은 부분이고요. 현재 66제곱미터잖아요. 이용 10명에 대해서 현재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들을 다 갑자기 넓이를 넓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무라는 용어보다는 우선 권장이라고 넣었고, 신규로 주간보호시설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꼭 이 인당 9.9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권장이라는 단어로 최종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기준 연구의 단어들을 보시면 어휘에 제공해야 한다, 옹호해야 한다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노력해야 한다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현장 상황들을 많이 반영한 문구들입니다. 현재 바로하기 힘든 부분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끝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적절한 서비스 혹은 적절한 식사 이런 용어들은 적절한이라는 말이 좋을까? 아니면 다양한이라는 말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최저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과정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국내의 자료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간보호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주간보호시설 대상은 아니었지만 인증제도, 좋은 돌봄 인증제도를 하고 있어서 그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다양한 다른 주간보호시설 아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최저 기준에 대한 검토, 이런 걸 한 다음에 여기에 기저해서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은 또 경험과 지혜를 갖고 계신 이제 장희성 원장님께서 초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초안에 기초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장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문구의 적정성, 그 다음에 수정 의견들을 다 받았습니다. 수정 의견 받고, 그 다음에 17개 지자체별로 속해 계시는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들을 또 수정하기 시작했고, 설문조사 결과 수정 의견 들어왔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정 요구는 있었지만 수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그룹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기에서 소그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지 말지 이런 거 저희가 6인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6인 이하. 이거를 뭐 9인 이하로 해달라, 혹은 4인 이하로 해달라.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넣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단 운영은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모델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특화 모델을 운영하려면 필요하다라는 선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만을 연구에서 담았고, 후속력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이나 매뉴얼, 그리고 운영 규정안도 좀 정책적인 어떤 통일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혹은 적어도 지자체별로 통일된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도 후속연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회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채용 기준이라던가 이 부분들은 역시 좀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이행될 때 오늘 주신 의견이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용료 부담이 지금 우리가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현재의 변화하는 복지 환경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바우처 사업하고 기존의 복지시설들 간의 새로운 이제 경쟁 관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간보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용자분들은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서 선택을 할 때 주간 활동 서비스로 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에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자체랑 또 풀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나이 제한을 65세로 둔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 이제 지침이 아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 때 65세로 제한을 준 이유는 고령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령발달장애인분들은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고령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아예 따로 수립을 해요. 우리는 아직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복지부에서도 다른 부처들과 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고령발달장애인 계획을 별도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주간보호 특화 모델 지금 여기서는 유형에 대한 것만 혹은 도전적인 효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다면 나중에는 좀 나이에라던가 조금 더 여기 3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나아갈 때 그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비 매칭이 시작되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방 이양 사업 쪽이랑 정치권으로 좀 누군가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전진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단 최저 기준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냐? 외국 같은 경우는 인증제도예요. 대부분이 인증제도라고 하는 건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게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평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는 전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요. 아까 이제 그 국고보조 매칭 얘기하셨는데요. 국고보조 사업으로 완전 환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관님 들으시려고 그렇고 하려고 했는데 가시네요. 가시면서 들으시려고. 네,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을 못한다 하는 것이 교부세법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교부세로 되어 있어서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가면 100만 원 간다고 사업자를 쓰는데 장애인 복지 하나 안 써도 됩니다. 네, 일단 수고해 주신 우리 상관님 박수 주면 시절에 얘기를 드리면서 하셨거든요. 거기에 한시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이번만큼은 조건부에 써라. 이번만큼 이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이게 허물어진 거죠. 그 전체적으로 지역별 수준을 상향할 수 있는 기간에 한시적 기간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결하는 부분이 반드시 국고 매칭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셨고요.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사실은 상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협회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인력 기준, 뭐 자격 기준, 뭐 승진 제도 이거 별표 5에 있는 거잖아요. 시행규칙 별표 5에 있고 명칭 개정 하시겠다고 하시는 별표 4에 있는 거잖아요. 별표 5 개정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별표 5에 개정안은 이미 2017년에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안 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지부가 협의를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별표 5 개정하실 의지가 있으시냐. 라고 생각했는데 가시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협회에서 잘 정리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잘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작업을 하는 게 우리 협회에서 또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과 협회가 같이 이제 좀 발전 지향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토론에 들어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강령 과제는 지역 경찰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점점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증장애인 이용인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아마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이거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협회가 저는 이제 해법을 잘 찾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연구하셨던 서비스 최저 기준하고 특화 모델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첫 발을 저는 이제 뒤었다고 보고요. 요거를 이제 오늘 뭐 작년 연구하셨고 오늘 발표하셨는데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근데 이게 또 몇 분에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간고사 시설에서 다 같이 협력해 주셔가지고서 앞으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잘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고